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이제 한 1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 합격을 하고는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하고 2018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개업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인 양도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개업 시장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분야를 좀 전문성으로 좀 삼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만의 무기가 되는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세무사분이라든지 이제 회계사분들이 양도세 포기, 즉 이제 우리가 양포자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가조차도 양도세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차별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책을 냈고 이제 작년에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내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회계사는 회계만 잘한다, 세무사가 세무를 잘한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로 이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총 이제 세 가지 부문인데 이제 회계감사, 세무본부, 그리고 이제 딜본부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본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계감사는 기업의 이제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세무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세무자문이라든지 세무진단, 세무조사 대응 등 각종의 이제 세무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딜본부에서는 우리가 기업 가치평가라든지 M&A 분야에서 좀 업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세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회계사이지만 세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딱 법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미묘하게 이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된다고 내가 명확히 판단을 내렸지만 그 첨예한 그 문구 하나로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첨예한 문구 하나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사로서 이제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기준에 맞게 사실은 좀 폭넓은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문구 하나의 정확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하나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그 하나로 이제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함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또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로는 배우자 2월 과세 기간 확대인데요. 우리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있는데 23년도 증여받은 분부터는 이제 10년 후 그 기간이 연장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트를 3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남편이 이 아파트를 3억에 사서 6억에 판다면 시세 차익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그거를 아내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이 그러면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아내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 배우자 간에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으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를 6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공제 6억을 제한 금액이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바로 증여받고 그 6억을 바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증여받고 바로 6억에 파니까 이제 양도세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해서 이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
배우자, 즉 이제 우리 사례에서는 아내가 양도할 때는 그 양도가액 6억에서 취득가액을 이제 증여받은 재산인 6억이 아니라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인 3억으로 계산한 이제 3억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는 건데, 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조금 세제 혜택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조금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 경정청구라는 것은 내가 신고 납부한 세금 가운데서 좀 잘못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세무사한테 돌려달라 라는 제도를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그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했으면 직접 내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잘못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경우라고 하면 그동안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할 수 없었죠. 근데 23년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는 내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했더라도 이제 잘못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거를 환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그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주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3년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제 비과세를 주도록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제도인데, 이거는 24년도 증여받는 분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증여받을 때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인이라든지 출산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데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혼인신고일 이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금액이 있으면 1억까지. 그럼 이제 양가 부모로부터 이제 받는다고 하면 이제 각각 1억 5천씩 총 3억까지 이제 증여 공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아까 그 혼인 공제처럼 양가부모로부터 3억까지는 증여를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24년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혼인으로 인한 공제랑 출산으로 인한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시키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주택을 내가 취득한다면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지, 막상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4.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주택 A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취득했으면 결국 나는 주택 두 개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 두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4.6%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주택 A를 취득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주택 B를 취득한다면, 이때 주택 B를 취득했을 때는 내 주택 A 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이번에 주택 B 취득하는 한 채에서 총 3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주택 B를 취득할 때는 3채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에 따라서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될 때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8월 20일 날 주택 분양권 B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주택 분양권 B를 취득한 이후에 그 분양권이 완공되기 직전에 주택 A를 이제 팔았죠. 그러면 나는 주택 B가 완공되는 시점에 그 완공되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수는 이제 한 채이기 때문에 주택 한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애당초 분양권 B를 취득한 그 당시에 주택 A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택 두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 당시에 내가 얼마나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분양권이 완공됐을 때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시키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취득 이후에 향후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종부세라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택에 따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쳐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그래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공동명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1세대 2주택자로 봐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하면 각각 이제 9억씩을 공제하고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기본공제 9억씩을 공제받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랑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계산 방식, 즉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세액공제,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연령이라든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유리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공동명의라고 해서 뭐 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동명의라고 해서 나는 1세대 1주택자의 적용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계산 방식과 그게 아닌 계산 방식 중 둘 중 유리한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상속받은 주택을 이제 아내가 파는 케이스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아내랑 남편이 한 2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내가 그 집 한 채를 이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상속받은 집에서 계속 이제 사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남편하고 같이 20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그 집에 대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제 다른 집에 전세로 사시다가 그 집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분 생각은, 내가 상속받은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뭐 20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받고 장특공을 최대로 이제 80%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산 기간하고 상속받고 계속 보유한 기간까지 합쳐서, 그럼 20년 플러스 알파겠죠. 그 20년 플러스 알파의 보유기간을 따지니까 2년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은 해요. 근데 우리가 장특공을 적용할 때는 실제 남편하고 같이 산 20년 기간을 장특공 기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상속받은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 그리고 그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따져서 장특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그 기간까지 장특공을 봐서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20년이니까 최대 장특공 80%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은 사실은 그렇진 않고 상속받은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장특공으로 거의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도 장특공도 같이 산 기간까지 따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잘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래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상속을 이제 우연히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원래 나는 집이 하나 있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뭐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비과세 적용받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한 채를 받게 된 거죠. 한 채를 받게 되면 두 채인데 세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을 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을 없는 걸로 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 팔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혜택을 주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도세 측면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이제 면제를 해주거든요. 없는 주택으로 보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그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도 내 집의 공시가격하고 합쳐서 종부세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가의 집을 상속받거나 이렇게 되면 부담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상속받은 집을 이제 파시거나, 상속받은 분 자체의 나이가 고령이다 보면 내가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없다 보면 그렇게 상속받은 집이 고가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보유하기 위한 종부세를 납부하기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매로 이제 처분하던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그 업무를 통해서 세금 환급하는 업무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기도 안양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양도가액이 3억이에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양도가액이 3억이면 굉장히 싼 아파트죠.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사시는 안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양도가액 3억인 아파트를 이제 팔게 됐는데,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다 보니까 같은 세대로 봐서 나는 1세대 2주택자구나 라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이 양도세 중과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내시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아파트 자체가 이제 3억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 양도세를 내려고 이제 대출까지 사실 받아야 하는 상태이셨어요. 그러면서 양도세를 낸 다음에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되었다고 무조건 같은 세대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1세대라고 하면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가족이지만 생계를 같이 해야 우리가 1세대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이더라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 한다면 이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은 주머니에서 이제 다 같이 가족들이 생활하면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고, 별도로 각자 주머니에서 각자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계를 다르게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벌어놓은 소득으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생활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아버지가 생활하고 아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아들이 생활한다고 하면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이거는 생계를 다르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 우리가 접근을 했죠. 여기 케이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있었고, 아들은 이제 별도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따로따로 소득이 있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소득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각자 이제 본인이 벌었던 소득 범위 내에서 세금이라든지 지출을 한 거고, 아들도 본인이 돈이 있으니까 나의 신용카드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를 납부를 각자 하면서 이제 아버지 명의의 집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 매달 정산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계를 달리한다 라고 해서 세금을 제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주민등록증상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무조건 다른 가족들의 주택수를 합산해야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는 가족이지만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봐서 그 주택은 별도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의 얘기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상속세라고 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가 돈이 좀 되는 재산을 증여해야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공제라고 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10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상속세를 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요새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 자체도 배우자가 한 증여는 6억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는데 워낙에 이제 6억을 넘는 그 부분에 대한 증여가 많다 보니까 증여세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새는 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뭐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나오다 보니까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니고 요즘 보통의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상속세, 증여세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현금 증여를 잘하려면 저는 증빙을 좀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로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증여를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이 증여받은 금액을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가 연동해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잘 소명한 관계가 없는데 애당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크다 보면 그걸 잘 소명하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이제 현금 증여라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그 증빙을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를 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가 과거 10년 이내에 계좌 내역을 다 이제 들여다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과거 10년 이내에 통장 거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이 거래 자체가 이제 자녀들한테 넘어간 게 자연스럽게 이제 계좌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통한 증빙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한다면 상속세 조사가 나오더라도 좀 더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증빙을 잘 남겨라 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빙을 남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뭐 자녀한테 줄 때 그냥 계좌이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여세 신고, 그러면 증여세 신고라고 하면 증여계약서 쓰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증여를 하고 이제 증여계약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증여세 계약서라든지 증여세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을 남기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이야. 근데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 소득이 당연히 없고 뭐 차입으로 인한 금액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금액을 기재하게 될 텐데 누가 봐도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게 되고 그 의심을 사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게 됐냐라고 이제 세무 공무원이 공문을 하나 보내오게 됩니다. 소명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소명이 잘 넘어가면 사실 다행인데 잘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파생돼서 이제 증여세 부분에 대한 걸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그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실제 이제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그런 소득을 통해서 일단 세무서에 어느 정도 내 소득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하거나 아니면 뭐 제3자한테 차입을 했으면 뭐 차입 계약서라든지 그러면 차입을 했으면 이제 그 돈이 나한테 넘어왔겠죠. 계좌 이체가 된 내역이 있던가. 그런 내역을 통해서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았으면 뭐 계좌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부분이 아파트 취득가액의 상당한 가액만큼을 내가 이제 증빙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는 거는 증여로 봐요. 세무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증여라는 거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대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여로 갔을 때는 실제로 차용증은 당연한 거고 그 차용증에 일반적으로 언제
이자를 지급할 거냐, 만기가 언제냐, 이런 걸 기재할 거잖아요. 이게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 그냥 돈을 주고 나중에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금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언제 이자 주고 나중에 만기가 언제냐, 이런 거를 무조건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녀한테도 똑같이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 지급하고 만기에 이제 원금을 상환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이 우리가 소명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사례들을 좀 보니까 이거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증여로 이제 추정한다는 경우는 있는데, 저리로 이자를 줬다고 그거는 차용이 아니라 증여다라고 과세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만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그럼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부러 만기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세무서의 눈을 피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세무서에서 보면 이거는 통상적인 금전대차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고 과세를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금전대차 거래에 맞게 조금 상환 기간 자체는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공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자 지급도 없고 만기에 원금 상환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공증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증은 결국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만기에 이제 상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를 많이 내겠죠. 근데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내고 재산을 자녀들한테 줄 바에야 미리 살아 계실 때 그 재산들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분배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과거 10년이 넘어가는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계산하는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게 되고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증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상가를 하나 증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증여한 당시의 가액이 10억인데 돌아가셨을 때 가액이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상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제 증여한 그 10억의 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10년이 초과해서 증여했으면 당연히 상속세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을 안 시키지만, 10년 이내에 증여했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매년 이제 상승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뭐 폭락기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상승하니까,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해서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관련된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미리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증여를 할 때에도 한 명만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증여세 자체는 증여받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을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그 증여세율은 4억이겠지만, 근데 그 4억을 2명이서 나눠서 쪼개서 받는다고 하면 2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 세율 자체는 20%로 증여세 대상 자체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에는 한 명한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게 좀 더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여를 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를 해야지 사실은 10년이 언제 내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10년이 초과하면 당연히 증여세로 끝나고 상속세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다행인 거고, 10년 이내 증여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먼저 증여를 하는 방향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지만 저희 부모한테 이제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유리하지만 부모님한테 먼저 나서서 자, 상속세 내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하니까 자, 저한테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들한테 스스로 먼저 좀 재산을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계산은 제가 한번 실제로는 정확히는 돌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10억에 대한 아파트를 그냥 증여를 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내가 5억인 아파트가 상속할 때는 10억이 됐냐? 근데 10억으로 쭉 가냐?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10억으로 쭉 가진 않잖아요. 과거 5년인 아파트를 내가 10억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는 과거 5년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이제 없는 거니까 그 재산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10억에 대한 이제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그게 5억보다는 조금 더 상속세로 이제 그 차이만큼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회계사지만 부모님한테 이 내용을 알지만 이제 선뜻 저한테 뭐 저희 부모님이 재산도 많진 않지만 증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너가 가져갈 텐데 미리 내 재산 달라고 하는 이런 후레자식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아드님이라든지 자녀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먼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내가 재산을 좀 증여를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소득세는 사실은 내가 이제 가진 소득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독 명의보다는 저는 이제 공동 명의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더라도 이제 단독 명의로 내가 1억을 이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는 1억을 5천만 원을 쪼개서 이제 소득 신고를 하면 그 5천만 원에 따른 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우선은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동산 자체가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 측면에서도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출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의 이제 월세 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비용을 내가 얼마 챙기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비용 자체는 뭐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적격증빙을 챙겨라.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우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요건 우리가 비용으로 다 아는데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용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서 소득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그냥 내 돈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대출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도 사실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출받은 이자는 사실 뭐 적격증빙, 세금계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요 대출받은 이자가 좀 지금 같은 금리가 큰 상황에 있어서는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잘 해주겠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그냥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무사 회계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법조문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증빙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증빙을 누락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납세자분들도 이제 같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서로 또 고민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실례로 제가 며칠 전에 장인어른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갑자기 김서방,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은 뭐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그 세무사가 과거 10년에는 증여한 재산을 누락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세무사한테 맡겼다가 가산세 2억 냈다고 그냥 쓰러지셨다 했더라고. 지금도 약을 드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세무사분이 챙겨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납세자분이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된다라는 걸 아셨다면 그걸 자료를 받아서 놓쳤다고 하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세무사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도 같이 부동산 세금을 같이 연동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결국은 이런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은 필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까지 고려해야 우리가 실투자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좀 나아가는 방향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댓글창이라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절세 시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제가 블로그에 주기적으로 이제 글을 남기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저랑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메일로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leesuk1020 네이버.com이니까 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